최초의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 고등훈련기. 그런데 공군이 원한 T-50은 초음속기가 아니었다? 탐색 개발 착수 시 공군에서는 초음속 항공기가 아닌 암속 항공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공군이 원했던 암속기는 왜 초음속기로 바뀌었나? 앞으로 10년 후에 30, 40년 동안에 어떤 전투기들이 나오는지 그거를 예상을 해야 됩니다. 암속기도 개발해 본 적 없는 나라가 초음속기를 개발할 수 있을까? 항공기가 초음속기가 되면 가격이 상승하고 개발료도 또 많이 들어가게 되죠. 항공기를 암속으로 설계를 해야 되느냐, 초음속으로 설계해야 되느냐는 완전히 다른 항공기입니다. 이것 갖고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체되었고, 음속의 벽과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선 용기. 이 부분이 T-50이 계속해서 세계 시장을 갖다가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또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T-50 고등훈련기의 탐색 개발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의 라미경입니다. T-50은 최초의 국산 고등훈련기이며 우리가 개발한 첫 초음속 제트이기도 합니다. 사실 T-50 이전에 우리는 암속기조차 만든 경험이 없었는데요. 왜 첫 고등훈련기를 초음속으로 개발했을까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중심으로 T-50 탐색 개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생한 말씀 전해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먼저 기초연구부터 체계 개발에 이르기까지 T-50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을 총지휘하신 분이시죠. 전용훈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종문입니다. 국가연 수석연구원으로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에 참여하신 박민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우입니다. T-50 고등훈련기 형상 개발에 참여하셨던 한국항공우주사업의 고대우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대호입니다. 공군 소속으로 고등훈련기 체계 개발에 참여하셨던 노종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종호입니다. 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박사님,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할 때마다요, 그러니까 T-50 고등훈련기라고 보통 이제 소개를 해왔고요. 근데 사실 T-50은 고등훈련기뿐만 아니라 경전투기라고도 같이 이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이제 왜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이렇게 사용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하면은 전투 조종사가 양성이 되느냐, 이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투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훈련받는 게 기본 훈련 단계, 그 다음에 고등 훈련 단계, 그 다음에 전술 입문 훈련 단계, 그 세 가지 과정을 끝내야 비로소 전투기 조종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술 입문 훈련 단계가 무엇을 어떤 훈련을 하는가를 알아보면은 전술 입문 훈련 단계는 전투기 조종사가 하는 임무를 그대로 사전에 훈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 공격 훈련, 그 다음에 공중 사격, 그 다음에 요격 훈련, 적어도 침투, 그 다음에 근접 지원 작전, 여러 가지의 전투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술 입문 훈련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무장이 되겠습니다. 기총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어떤 폭탄이라든가 이런 무장을 장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T-50에 이런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거로 같이 설계를 한다면은 여러 가지 비용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 TA-50이 설계되기 전까지는 이 전술 입문 훈련을 전투기가 담당을 했습니다. 실제 전투기가. 그러다 보니까 운영 유지비가
고가이고 또 전투기를 또 사용하다 보니까 전투기 대수에서 어떤 손실이 생기니까 그만큼 전력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T-50에 무장을 장착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전술 임무 훈련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왜 이거를 전투기 혹은 공격기라고 저기 이름을 붙였냐면은 바로 그 TA-50에는 전투에 참여하려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전투기에는 보호 장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기에 깊숙이 들어갈 때에 적기로부터 추적을 받으면은 조종석 안에 동그란 계기에 적기가 몇 시 방향에서 다 추적하고 있다는 게 나타납니다. 이걸 갖다 RWR, Rear Warning Receiver, 후방에서 어떤 적이 추적을 당할 때 나타내는 그런 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위치를 회피하거나 어떤 기만시키기 위해서 체프 프레어 같은 거가 필요합니다. 이건 CMDS라고 그러는데 카운터 메이저 디스펜서 시스템이라는데, 이런 보호 장비를 갖춰야지 비로소 전투기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TA-50 전투기는 이런 보호 장치가 없어서 경자를 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투 임무에 투입하는데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기 깊숙이 침투하는 데는 문제가 생기니 적과 우리의 그 페바라인 같이 적과 아군이 전투를 벌일 때 근접 지원 작전 할 때 이런 때를 사용한다든가 어떤 제한적인 임무를 하기 때문에 경전투기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TA-50 경전투기에다 바로 보호 장비 RWR이나 CMDS나 이런 보호 장치를 장착한 것이 바로 FA-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A-50은 바로 더 이상 경전투기 아니라 바로 전투기입니다. F는 파이터를 나타내고 A는 어택을 나타내고, 그래서 아주 전투기, 공격기, 그래서 전투기가 되겠습니다. 이 FA-50의 그 전투기의 성능을 말씀을 드리면은 현존하는 F5나 팬텀이나 이런 것보다도 기동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뛰어나게 좋습니다. 심지어는 F-16보다 무장 투하 능력, 무장 정밀 조준 능력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F-16은 7mm라고 하면 우리 TA-50, FA-50은 6mm 되겠습니다. 이거는 mm라는 거는 그 조준할 때 저기 전문 용어인데 그 정도로 정밀도를 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FA-50은 이제 충분히 전투를 하고 심지어는 아주 깊은 곳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FA-50은 그 팬텀 같이 많은 재래식 무장을 한꺼번에 많이 장착을 못합니다. 그러나 요새 현대전에 있어서는 무기를 폭탄을 많이 장착하는 게 대수가 아니고 가능한 정밀 유도 무기로 적을 정확히 공격하는데, 그런데 초점을 놔두기 때문에 FA 항공기가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F-16도 폭탄 무자 능력은 그 팬텀이나 이런 것보다 떨어지니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중요한 게 정밀 유도 무기가 중요하다, 이런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공격기, 경전투라고 부르는 그 경위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차근차근하게 T-50, TA-50, FA-50을 이제 나눠서 설명을 이제 해주시면서 결국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셨었던 이 정밀 유도 장치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박민일 박사님, 자 그런데 뭐 다 중요한 것도 알고 있고 자세한 설명을 지금 갖고 있지만 지금 이제 고등 훈련기하고 이 경전투기를 동시에 개발하자라고 하는 이 의견에 대해서 뭐 아무리면 좋긴 해도 너무 무리한 사업은 아닌가라고 이제 걱정했던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고등 훈련기하고 경전투기 설계 과정에서 좀 많이 차이가 좀 납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 같은 그 항공산업 후발국에서 새로 이제 항공기 제트 항공기를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당시에 고등훈련기로만 사용을 한다는 개념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결국 다른 용도로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제 수출까지
가능한 그런 항공기가 이제 돼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방금 그 우리 전 박사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셨듯이 그 훈련기하고 공격기의 그 차이점은 무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총을 동체 내부에는 기총을 이제 넣어야 되고, 또 날개는 뭐 유도탄 또 이제 폭탄들을 갖다 장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무장들을 갖다 통제할 수 있는 사격 통제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서, 무장에 대한 그런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그 조종석에다 집어넣어야 되고, 그 조종사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장 운영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그 당시에는 사실 갖고 있지 않던 그런 이제 중요한 그 기술 중에 하나였는데, 특히 그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하고 또 데이터베이스들이 이제 많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갖다 동시에 개발을 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더구나 또 훈련기를 개발한다는 그런 사업의 어떤 스코프에도 맞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 항공기가 분명히 이제 공격기나 또는 뭐 전투기로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최소의 어떤 개조를 해서 그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게 뭔가를 갖다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체를 설계 변경하지 않고 바로 전투기로 변환시킬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그런 이제 목표가 됐었고, 연구를 한 결과 무장하고 기총 장착을 하려면 날개하고 이제 동체 부분을 갖다가 좀 더 튼튼하게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날개 부분에 나중에 그 우리 하드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폭탄을 달려면 네 군데가 굉장히 단단하게 이제 규조적으로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T-50에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기체 설계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사실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설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T-50에 레이더하고 기총, 유도탄을 장착해가지고 지금 FA-50으로 지금 발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당시에 어려웠지만은 좀 올바른 결정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고대우 이 수석연구원님께서는 이제 T-50 탐색 개발에는 이제 업체 요원으로 이제 같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업체에서는 어떤 분들이 좀 참여하셨고요. 그 당시에 주로 어떤 임무를 맡아서 수행하셨습니까? 실제 이제 탐색 개발을 하는 목적은 체계 개발을 가기 위해서 사실은 가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 체계 개발이 가면은 대부분의 업무는 사실은 업체가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항공업을 하는 거기 4개 업체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삼성항공 멤버로서 갔고, 대한항공하고 그 대우중공업, LG 이렇게 4개 업체에서 사람을 다 파견을 했습니다. 파견을 했고, 특히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공장에 F-16 KF 프로그램으로서 KF-16을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 갖고 생산 기술은 확보할 수가 있는데, 설계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KF 사업의 옵셋으로 그 T-50 탐색 개발을 한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가능하면 우리 회사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게끔 해서 그 전 분야에 모든 분야의 사람들을 다 파견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 항공 인테그레이션하는 체계 종합, 그 다음에 형상 설계, 그 다음에 성능 해석,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세부 계통, 항공 전자, 그 다음에 비행 지역,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실제 사업을 위해서 그 비용 분석이라든가 항공기가 완성됐을 때 그 정비성 분석, 이런 모든 부분에 기본적으로 거기 엔지니어링 센서가 있는 사람들을 다 파견을 했습니다. 파견을 해갖고 실제 거기에 가서는 국가위원하고 우리 업체 사람, 그 다음에 로키드 전문가들과 같이 한 팀이 돼서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작업을 함으로써 그 저희들은 설계 경험도 배웠고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배웠고 실제 소프트웨어도 저희들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기술 자료를 사실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실제 TO10 체계 개발에 갔을 때 각 분야별로 사실은 하나의 그 씨앗이 돼갖고 그 오늘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어쨌든 이 삼성항공에서 가급적 많은 이런 파견해서 곳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들 또 거기서 기술 전수되는 부분들을 지금 이제 해갖고 오셨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노정호 대표님께서는 당시 공군 요원으로 이제 참석을 이제 하셨는데요. 이 탐색 개발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사용군의 ROC 부분일 것 같은데, 당시 공군은 이제 국산 고등 훈련기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항공기에 이런 ROC를 요청하셨는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탐색 개발 착수 시 우리 공군에서는 통상적인 고등 훈련기로 그 동급 수준의 그 아음속이 아닌 초음속 항공기가 아닌 아음속 항공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예. 동시에 지상에서 시뮬레이터로 모의 훈련할 수 있는 훈련 체계, 그리고 장기적인 운영을 위한 후속 군수 지원 체계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탐색 개발 단계에서 그 첨단 비행 제어 기술과 항공 전자 기술을 발달로 우수한 그 훈련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공군의 그 훈련기 수명 주기와 전투기 획득 일정 등을 고려해서 고등 비행 훈련과 경공 능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ROC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좀 주셨는데, 보통 이제 앞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을 때는 이 초음속기다라고 했는데, 진짜 이걸 사용하는 공군 입장에 있어서는 ROC에서 아음속으로 지금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지금 귀에 번쩍 들리는데요. 자, 이제 개발 책임자였었던 우리 전용우 박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당시 이제 공군이 지시했던 이 ROC를 전체 분석을 좀 하셨을 텐데 어떻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예, 일단 체계 탐색 개발이 가게 되면 공군의 ROC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노정호 대표께서 공군의 ROC가 아음속이기 때문에 사실 아음속으로서 이것을 이제 개발자가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분석 과정에서 공군이 요구하는 항공기가 과연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지, 개발하기에 어려운 기술은 없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만일에 어렵다고 그러면 변경도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걸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ROC2입니다. 맨 처음에 저희에게 주어진 건 ROC1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군이 그 아음속기를 요구했는데, 당시에 그 공군의 ROC를 분석해 보면은 현존하는 항공기들, 허크나 MB339나 카사-원호 같은 건 모두 공군의 ROC를 만족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저희들은 바로 이건 할 수 있으니까 하면 되겠다 해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항공기의 개발을 되려면 앞으로 10년, 그 후 3, 40년을 써야 되는 고등훈련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10년 후에 3, 40년 동안에 어떤 전투기들이 나오는지 그거를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과연 이걸 그대로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나중에 이제 좀 더 저희가 연구한 거를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아음속에 대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무기체계 획득은 군이 소요 제기를 하며 시작된다. 군이 제기한 소요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중장기 소요 결정으로 확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군은 보유하고 싶은 무기의 밑그림을 그린다. 쉬운 예로 공군이 새로운 고등훈련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요 제기를 하게 된다. 합참에서 정식으로 소요가 결정되면 국방준비 계획을 거친 후 고등훈련기를 개발하거나 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몇 대의 고등훈련기가 언제까지 필요한지도 공군의 전략적 판단과 요구로 결정되지만 가장 중요한 고등훈련기의 성능 역시 공군이 요구하게 된다. 방위산업에서는 이를 ROC, 즉 작전 요구 성능이라 부른다. ROC는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나 구입할 때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무기체계를 개발하여 획득할 경우 ROC는 국방과학기술 수준 및 운용 환경 등을 고려해 작성된다. 항목별로 범위형과 오차형 등의 기준 유형을 고려해 제시하듯 명확하게 제시 가능한 항목은 구체적으로 정량화해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전투기 획득 시 공군의 ROC에는 최대 속도와 최대 항속거리, 전투행동 반경, 레이더 최대 탐지거리, 탑재 무장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또한 ROC는 사용군이 정한 내용대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기체계 획득 과정에서 예산이나 방산업체의 경쟁 유지 또는 민원 문제로 수정되기도 한다. 현행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개발 중 설계 검토 및 시험평가 결과에 따라서도 ROC 수정이 가능하다. 한국 최초의 고등훈련기 T-50의 개발 과정에서도 중요한 ROC 변경이 있었다. 공군은 첫 ROC에서 영국의 호크기, 이탈리아의 MB339, 스페인의 카사 101 등 당시 대표적인 고등훈련기와 동급 수준인 아음속기를 요구했지만 탐색개발 과정에서 초음속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전투기 조종사들을 양성하는 고등훈련기의 특성상 미래전을 주도할 차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익혀야 하기 때문에 아음속이 아닌 초음속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당대의 주류를 따르기보다 20-30년 후 전장 환경과 공군 항공기 시장을 분석해 대응한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 5번째로 초음속 항공기를 개발하고 세계 고등훈련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전 박사님. 저희가 이제 다른 무기 체계 과정에서도 이제 계속 봤었던 부분들은 이 ROC가 한번 이게 요구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굉장히 상반된 의견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들을 봤는데요. 보통 이제 사용군이 최고의 성능을 요구하게 되면 이 개발팀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재정이나 기간적인 측면에서 조금 개발 수준을 좀 낮추는 것이 보편적인 이제 요청 사항이었었는데요. 그런데 T-50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왠지 좀 반대가 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공군 정말 사용자인 공군에서는 ROC 요구를 아음속으로 요청을 했었었는데 오히려 이 개발자인 전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초음속기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좀 하셨었는데 왜 그런 주장을 하셨습니까? 예,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항공기는 앞으로 30-40년을 쓸 고등훈련입니다. 전투기들의 발전 추세를 살펴봐야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차세대 전투기들은 기동성이 강조가 됩니다. 뛰어난 기동성. 이 기동성이라는 것은 그 기동성을 좌우하는 변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변수가 추력대 중량비, 그 T/W라고 그러는데 추력과 항공기 중량의 그 비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 비가 1이 되면은 1 이상이 되면은 바로 수직 상승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추력이 중량보다 더 세기 때문에 1 이하가 되면은 그렇게 못 되는 거죠. 그 차세대 전투기들 보면은 약 추력대 중량비가 1.5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 훈련기를 보면은 KT-1 경우를 보면 약 0.5 정도.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직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중간 지점이 추력대 중량과 약 1부근이 됩니다. 예. 1 정도. 그래서 적어도 1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전투기가 기동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선회를 할 때에 속도가 줄어들면 줄어들지 않는 것. 왜냐하면은 보통 항공기들은 선회할 때 많은 지, 우리가 보통 전문 용어로 지라고 그러는데 이걸 땡기게 되면은 속도가 쭉쭉쭉 죽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 기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대 지속 성능, 뭐냐면 최대로 이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손의 능력,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손의 능력,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의 요구가 어떤 거에 따라 하느냐에 따라서 그 T/W 추적대 중량비가 정해집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적어도 고등훈련기는 차세대 고등기는 적어도 1부근에서 있어야겠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것은 초음속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추력대 중량비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로는 저희가 미 공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가 어떤 것인가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 세계에서 공군력 하면 가장 최강의 공군력을 할 수가 있고 또 훈련 체계도 최강의 공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의 그 훈련 요구도를 보니까 이 최대 지속 성능이라든가 순간 손의 능력이 월등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걸 유지하려고 하면은 초음속의 유지가 적어도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미 공군의 그 요구들 보고서 미국도 이러한 고기동의 성능의 고등훈련을 요구하고 있구나. 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저는 탐색 개발부터 T-52 체계 개발이 되려면은 락히드 마틴이 반드시 참여하지는 이건 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의 기술이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건 시간과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비용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군에 주어진 소요 시기와 비용을 맞추기 위해서는 락히드라는 선생을 끼고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락히드를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참여하게 유도하느냐, 이것이 하나의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깊이 설명하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초음속으로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세 가지 이유를 좀 드시는 가운데, 저는 상당 부분 이 고등훈련기를 초음속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이 전적으로 좀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게 그냥 이상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기보다는 내부적인 현실의 어떤 여건들, 재정적인 부분들, 환경적인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봤었어야 되는 상황일 텐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이제 참석해 주신 이제 네 분, 우리 전 박사님 빼놓고 이제 세 분의 의견을 좀 이제 듣고 싶은데요. 이제 국가연이나 또 공군도 각각의 업체에서 이제 소속도 입장도 좀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의견들을 조금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갖는데요. 당시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받아들이시고 또 생각을 해주셨는지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먼저 우리 그 박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주시죠. 그 초음속 항공기가 필요하냐? 사실 사업 초기부터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항공기가 이제 초음속기로 되면 기술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생기지만은 우선 가장 먼저 그 가격이 상승하고 개발료도 또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통합설계 요거도 연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상당히 이제 연구를 많이 했는데,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등훈련기는 개발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해외 수출을 해야 된다. 수출 가능성에 따라서 염두에 두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가장 큰 시장으로 우리가 그때 판단한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미 공군이 그 T-38이라는 그런 항공기를 고등훈련기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당시에 300대 가까이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었고 수명이 거의 다 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기가 큰 시장이 있다 하고 우리가 벌써 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려면 미 공군의 그 고등훈련기는 그 리콰이어먼트에 초음속 비행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초음속이 가능한 그런 항공기를 개발해야겠다고 이제 판단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폭넓게 이제 그런 주장이 이제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벌써 그 당시에 지금 25년 전인데 T-38 후속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했다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 리콰이어먼트가 그 요구도가 T-50에 반영이 돼서 설계가 됐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고등훈련기를 실주를 하긴 했지만은 사실 T-50이 이미 설계 단계 시부터 미 공군 훈련기의 리퀘어먼트를 갖다가 만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려를 해서 최적화된 설계를 했다는 거. 이제 그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그림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초음속기를 그렇게 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게 밑거름이 돼서 지금 KFX 설계가 아주 순조롭게 갈 수 있다는 점도 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T-50이 계속해서 세계 시장을 갖다가 문을 두드리는 그런 어떤 이유가 또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박 박사님 경우에는 이제 고등훈련기를 초음속으로 해야 됐던 것이 필요성도 있겠지만 수출 같은 이후까지 봤었을 때 어떤 시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잘하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번엔 우리 노종호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초음속 항공기로 ROC를 결정한다는 것은 사령군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우리는 그 훈련기뿐만 아니라 전투기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군사력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ROC를 한번 잘못 결정하게 되면 전력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군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나온 말씀처럼 미국 공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당시 미국 공군에서도 고등훈련기에 대한 ROC가 이렇게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ROC를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명시적으로는 그 초음속 항공기에 대한 요구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아까 말씀하신 그 최대 순간 선회율과 최대 지속성을 분석해 본 결과 역시 출항대 중량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출항대 중량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암속 항공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설계 결과가 도출되었고, 우리 공군에서도 기술적으로 훈련에 무리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당시에는 한국에서 국내 연구 개발하는 제트 항공기가 없었고 또 시작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결정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렇지만 미래를 내다본 아주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사령부인 공군의 입장에 있어서는 암석기를 ROC에서 요청했었는데 나중에 바꾸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고민을 좀 갖고 있었단 말씀을 좀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제 업체 삼성항공 측에서는 어땠는지 우리 고대우 수석연구님 그다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형상 설계가 가장 영향을 받는 부분이 요구도입니다. 그러니까 항공기를 암속으로 설계를 해야 되느냐, 초음속으로 설계해야 되느냐는 완전히 다른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이것 갖고 한 1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체되었고, 그 중에 이제 정기적으로 설계 미팅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와서 설계 리뷰를 하면은 암속 쪽으로 쫙 오리엔트 됐다가 중간에 이제 로키드 전문가들하고 시내 리뷰를 하면은 초음속 쪽으로 좀 방향 전환을 하다가 이런 식이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핵심은 뭐냐 그러면 아까 그 암속 항공기를 하면은 사실은 리스크도 적고 개발 비용도 적게 들고 개발 시간도 적게 들고 단가도 적고 익숙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초음속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로키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 비행기가 생산이 되면은 개발되는데 10년, 생산되면 그다음부터 20-30년 정도 사용을 할 건데, 지금 암속 고동훈련은 이미 세상이 다 나와 있고 아주 커먼하게 사용된다. 그래서 그때 지금 발전 추세로 보면은 이 고동훈련기급은 초음속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사실은 레코멘데이션을 했어요. 레코멘데이션을 했고, 실제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는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된 게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 ROC 관련해 갖고 상발 엔진으로 가느냐 단발 엔진으로 가느냐 그거 갖고도 argu를 많이 했어요. 한국 공군 입장에는 그 당시에 이제 트윈 엔진이 익숙하니 트윈 엔진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더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 조정석을 지금 그때만 하더라도 키는 이걸
글래스 칵핏이라고 그래갖고 디지털 계기판으로 만들어야 된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한국공무원 입장은 훈련기가 그렇게 럭셔리한 계기판을 가면 이게 훈련이 되겠느냐. 역으로 이제 훈련기가 아주 그 계기판이 럭셔리한 계기판을 타다가 역으로 실전 KF-16처럼 조금 오래된 하면은 오히려 훈련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은 이제 한국공무원은 대단히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신 거고, 록히드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사실은 검토를 했고, 결국은 근데 이제 업체 측면에서는 사실은 어차피 초음속을 하더라도 록히드 기술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고, 암속도 어차피 록히드 기술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리스크는 동일하다고 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개발의 비용이 얼마 정도 될지는 이제 탐색 개발 끝나면 사실은 나오게 돼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율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방향 부분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국 공군의 수요보다는 세계 수요까지 같이 보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었고, 사실은 최근에 잘 결정된 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 이제 그 역량은 사실 이제 KUH, KF-X까지 지금 사실은 한국 공군이 진행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향후 그로스 마진을 많이 고려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황밀 박사님.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고등훈련기를 초음기로 다시 개발하려고 하면 가장 이제 시급한 게 이제 바로 설계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설계 기술상에 있어서 이 아음속기를 설계하는 거 하고요, 이 초음속기를 설계하는 이 과정이 어디 큰 차이가 좀 납니까? 네. 초음속으로 비행한다고 하는 것은 비행기가, 항공기가 소리 속도보다도 더 빨리 날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죠. 근데 초음속으로 이제 비행을 하게 되면 특히 그 날개하고 또 동체의 일부분에서 소위 말하는 그 충격파라는 게 이제 생기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는 않지만은 이 충격파가 생기면 그 때문에 항공기가 이제 굉장히 아주 그 저항력, 날아가는데 항력이 이제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진동이랄지 뭐 그런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사실은 많이 생깁니다.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더 어렵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공기 형상 측면에서 보면 암속기는 좀 날개 끝이 이렇게 둥그렇고 뭉퉁한데, 초음속기가 되면 날개 모양이 이제 삼각형이나 또는 사다리 꼴 모양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얇아집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 강도랄지 요구되는 강도랄지 이런 것도 훨씬 더 커지게 되고 해서 그 날개나 동체를 설계하는 그 방법이 아음속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우리 그 고대호 수석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이제 있다고 이제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초음속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바람에 사실은 초음속 항공기 설계하는 기술도 같이 다 이제 벽에 이제 된 거죠. 됐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F-150이랄지 또 지금 KF-X 설계까지 다 이제 써먹고 있으니까 상당히 아주 어려운 결정이었지만은 잘한 결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디자인을 뽐내는 항공기들. 하지만 항공기 형상은 멋이 아니라 공기 역학, 동선, 장비, 중량 등 성능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항공기 형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속도. 아음속 고등훈련기 호크기와 초음속 전투기 F-16 팰컨의 형상을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호크기는 비교적 짧고 통통한 유선형의 기체에 끝쪽으로 갈수록 길이가 짧아지는 사다리꼴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팰컨은 기체도 전체적으로 좁고 길쭉하고 날개 역시 삼각형이다. 형상이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소닉 붐 때문. 소닉 붐이란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전투기 주변에 공기 압축 때문에 발생하는 충격파를 말한다.
펠컨의 기체 모양을 좁고 길게 설계한 것은 소닉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 단면적을 줄인 것이고, 소닉붐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뒤쪽에서 형성되도록 날개도 삼각형으로 설계한 것이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형상 설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이제 고대우 수석 연구원님께 여쭙겠는데요. 우선 이제 항공기 형상 어떻게 설계되는지 기본적인 과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형상 그러면 형상 설계, 그 항공기를 설계하는 다 형상 설계라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하는지 뭘 말하는지 사실 좀 애매모호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형상 설계라는 건 쉽게 말해서 항공기 외형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 외형이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상세 설계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을 하면은, 형상 설계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비행기 안에 들어갈 모든 그 장비라든가 구조, 그 다음에 그 연료량,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첫 번째 배치가 돼야 되고, 그 볼륨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무게가 우리가 원했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능이 이제 고객이 원하는 요구도를 충족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는 무게뿐만 아니고 무게 중심도 그 날개 중심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특정 범위에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확정이 돼야 그 외형 형상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이제 요구도를 받아서 그걸 갖고 아주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이제까지 경험을 해서 베스트로 일단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그걸 3차원으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해석을 하게끔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 줍니다. 도면으로 만드는 부분도 있고, 공력을 하기 위해서 공력 해석력 데이터를 해서 해당 분야에 다 나눠줘서 중량 측정하는 사람은 중량을 계산을 하고, 공력을 측정하는 사람은 공력 성능을 계산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서 요구도 하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첫 번만에 요구도 하고 생성하고 맞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지 보고 그걸 근거로 해서 항공기를 다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구도 하고 그 설계 내용하고 매칭되는 이제 단계가 오면은 그게 형상형 설계가 끝난다고 보면 되는데, 그 중간에 실제로 이제 해석은 저희들이 그 이론적인 해석뿐만 아니고 형상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은 이론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실제 모형을 만들어 갖고 풍동 시험을 하든가 다른 시험을 해서 실제 성능 검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상 설계를 하는데 그 설계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수직 꼬리 날개를 한 개로 할 건가, 두 개로 할 건가, 아니면 엔진을 단발할 거냐, 상발할 거냐, 이런 중요한 팩터들을 또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별도로 또 형상을 만들어 갖고 그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메인 이제 형상에다가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통상적으로 하면은 저기 그 T50 개발 때는 한 20회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 보통 수십 번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야 이게 최적화된 최종적인 형상이 나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형상 설계가 완료됩니다. 예, 뭐 대략적인 외형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설계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리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이 초음속기, 그렇기 때문에 기동성이 뭐 다른 거 아음속기랑은 또 뭐 굉장히 큰 또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이 형상 설계 과정에 있어서도 이 초음속기로 하는 거하고 이 아음속기로 하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그 초음속기는 기본적으로 아음속을 거쳐서 초음속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음속에서 하는 모든 부분을 다 하고 플러스 초음속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형상 측면에서 아음속은 기본적으로 그
형상을 설계를 할 때 유선형이면 돼요. 유선형. 우리가 이제 보통 유선형이라는 말은 이제 달걀처럼 생긴 이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 되는데, 그 초음속으로 넘어가면은 무슨 문제가 있으냐. 아까 저기 박민우 수석님께서 이야기하듯이 충격파가 발생을 합니다. 충격파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그 앞에서 봤을 때 동체 단면적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첫 번째, 동체 단면이 크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암수 같으면은 똥똥하게 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을 초음속 항공기가 되면 첫 번째 상대적으로 길어져요. 길고, 그러니까 앞에 봤을 때 단면 길게 해서 좀 그 항공 길이가 길어지고, 그러고 이제 날개 두께도 상대적으로 얇아집니다. 얇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날개 부분에서 초음파가 그 충격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충격파를 가능하면 항공기 뒤쪽으로 그 움직이기 위해 갖고 날개를 삼각형 형식으로 쉽게 말해서 후퇴각을 그 날개가 삼각형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형성 측면은. 그리고 그 암속 항공에는 그 보통 엔진에 공기 흡입구를 없습니다. 그런데 초음속 항공기에는 앞부분에 공기 흡입구가 있어요. 구멍이 나와 있어갖고 그게 역할이 뭐냐 그러면 초음속으로 나오는 공기가 그 흡입구 안에서 암속으로 바뀌어서 엔진이 들어가야 됩니다. 엔진은 초음속으로 나는 공기를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동체 형상, 날개 형상, 공기 흡입구 이런 부분들이 다 암속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주 뭐 간단하게 말씀을 주셔서 저항을 하는데 불필요한 부분들은 다 다르게 그렇죠. 예, 길쭉하게 또 날개도 삼각형으로 예. 또 뒤로 빼고 하는 부분들로 이제 이해를 그리고 좀 이제 거기다 예.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초음속을 하면 엔진 추력이 훨씬 커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음속으로 나는 항공기는 상대적으로 아까 이제 전 박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추력대 중량비가 거의 1 이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거보다 작으면은 초음속으로 날 수가 없어요. 예, 아주 구체적인 차이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 박사님, 예.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전체 이제 종합을 해보면요. 이제 고등훈련기를 아음속이 아닌 초음속기로 해야 된다는 이제 이유는 충분하게 지금 이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기술 여건들, 또 재정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이제 의심이 조금 이제 들게 되는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전체 책임을 짓고 계셨던 우리 전 박사님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다른 분들보다도 다 이걸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초음속으로 이 항공기를 개발하는 그 과정 내에 있어서 예산, 재정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확보할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예,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산과 우리가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예. 우리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의지로 할 수가 있는 게 있고 의지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은 우리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술은 어느 일정 시간에 뭘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기술을 의지가 있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갖기 위해서 그만한 연구가 필요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시간 비용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저는 우리 관련 기관이나 우리 국민들이 우선 아직 우리 항공 무기 체계의 어떤 그 개발에 대해서 인식이 잘 안 됐다고 저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항공 무기 체계가 왜 중요하냐? 현대전에 있어서는 항공 무기 체계가 항공 전력이 전승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항공 무기 체계는 아주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지상의 탱크나 그다음에 해상의 함정은 문이 하나 떨어져도 불편하겠지만은 전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항공기는 예를 들어서 캐노피가 날아갔다? 절대 불가합니다. 조금만 결함이나 조금만 덴트가 있어도 항공기는 전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항공기를 후속 군수 지원하는 자주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자주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항공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이 후속 군수 지원이 아직 자주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1980년도 초반에 이란 이락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정말 팔레비 왕조의 때는 정말 미국과 둘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당대의 어느 나라에게도 주지 않았던 항공기, 전투기 F-14를 이란에게만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khomeini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반미 사상이 들어가지고 결국 미국과 단교가 됐거든요. 단교가 된 후로부터는 완전히 군수 지원이 차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 후에 이란 이락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실 이란 이락 전쟁에서 이란은 항공기 띄워보지도 못한 거예요. 바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볼 때 얼마나 후속 군수지 지원이 중요한가. 비근한 예로서 우리가 일본의 예를 들면은 일본은 소총을 개발하는데 직구매하는 것보다도 16배가 더 듭니다. 그래도 일본은 이걸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항공기를 구매할 때 절대 직구매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항공기를 고발하면서 전부 다 기술 도입 생산. 현재 지금 F-35도 기술 도입 생산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항공기 기술을 더 획득하고 부품을 개발하고 그래서 일본은 현재의 100% 부품 국산율이 돼 있고 스스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의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만일에 우리 같은 나라에는 아직 만일에 미래에 어떤 독도 같은 문제로 무력 분쟁이 일어나가면은 그때에 우리는 스스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보의 중요성이 정말 관련 기관이나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면은 우리 항공기 개발하는데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 이제 앞으로 이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술은 저희들은 탐색가바를 가는 과정이지만 이것도 미국의 락히드의 기술 전수를 받지 않습니까? 체계 개발도 우리가 락히드의 기술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군의 소요 시기는 정해져 있고 그 시기에 이걸 납품하려고 그랬다면 저희끼리 해가지고는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락히드를 반드시 해야겠다. 그러면은 기술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같이 예산과 기술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탐색 개발 과정에 있어서의 기본적으로 초음속기로 정해지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쟁점적인 부분들 아주 생생하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초음속과 아음속의 기로에선 T-50 개발팀. 과연 어떻게 결정이 났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택의 때가 왔다. 항공기를 아음속으로 설계를 해야 되느냐, 초음속으로 설계해야 되느냐는 개발팀의 선택은 초음속, 공군의 선택은 아음속. 초음속 항공기로 ROC를 결정한다는 것은 사용군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T-50 ROC 논쟁, 초음속 대 아음속. 초음속이면서 스텔스 능력을 갖춘 어떤 복합재 소재 항공기가 설계가 되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개발 비용도 만만치 않게 올라갈 거예요. 고등훈련기는 개발이 끝나고 나면 해외 수출을 해야 된다. 수출 가능성가 다 염두에 두고 있고. 갑론을박하는 사이 흘러간 시간. 이거 갖고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체되었고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아음속으로 개발했다가 초음속 다시 한다는 것도 무리가 따르는 거. 그래서 참 빈패양난의 한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신의 한 수. 우리가 선진 기술을 확보하려면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골든이글은 어떻게 총숙기가 되었나? T-50 고등훈련기 작전요구 성능 변경.